오늘 제가 할 순서는 제가 뭐 진행도 같이 맡고 있어서 좀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일단 제가 인공지능 시대의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해서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펼쳐놓는 역할을 할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의원님께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현재 국회에서 생각하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이 헬스케어의 최저점에 있는 병원, 또 의사, 이 의료진 입장에서 우리 유소영 교수님이 현재 이 인공지능 시대의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그 이후에 헬스케어 플랫폼이죠. 카카오 헬스케어의 신동 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플랫폼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이 디지털 헬스케어를 시대에 대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사실은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나오는 쟁점들이 여러 가지 지적재산권에 관한 문제들, 의료법에 관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명주 변호사가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보건복지부의 심원장님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오늘 저희 토론회에서 나온 쟁점들에 대해서 현재 보건복지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시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디지털 산업, 헬스케어 산업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국내 이견 결국 이제 현재 추정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이 시장을 확정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저희 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한 2021년을 기준으로 한 14억 달러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2020년에 10억 달러에 비하면 사실 한 35%, 40% 정도 성장한 금액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걸 떠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디지털 헬스케어 전체로 저희는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게, 예상하고 있는 것이 연간 1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저희가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산업 기준으로 보면 이게 글로벌 시장은 한 18% 정도 성장할 걸로 봐서, 사실 저희보다 좀 더 높은 성장률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예측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이 하고 있고, 이 인공지능과 관련한 시장을 보더라도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과 17년에 11억 불, 14억 불 정도라면은, 그것이 2025년에는 280억 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로다가 증폭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헬스케어가 사실은 글로벌하게 급격하게 성장을 하는 데 비해서 저희가 약간 현재 추정 성장률이 낮은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산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규제가 좀 많다라고 하는 얘기들. 물론 그 규제에는 당연한 다른 쪽의 얘기가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오히려 좀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난 정부서부터, 문재인 정부서부터 현재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바이오 헬스에 관해서 여러 가지 규제 혁신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규제 혁신 2023년 에 나온 이 바이오 헬스 신산업 규제 혁신 방안을 보면은요, 6가지 정도가 오늘 주제와 관련한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비슷한데, 결국 비대면 진료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이냐. 저희가 사실은 병원하는 게 굉장히 예약하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 이 비대면 진료를 어떻게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아마 오늘의 주제의 쟁점이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축적된 저희 나라가 의료 데이터로 따지면은 전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큼의 굉장히 잘 정제된 의료 데이터들이 각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와 등의 국민 의료보험공단 이렇게 쭉쭉 쌓여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데이터들을 활성화할 것이냐 관점에서 보면 보건의료 데이터의 가명정보 활용도 문제가 되고요. 특히 이번 이 의료 마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 좀 더 제가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A라는 병원의 데이터를 B로 내가 갔을 때, B병원으로 갔을 때 어떻게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바이오 헬스 데이터를 관련해서 의료기관 내부적으로 IRB 관련한 제도를 거쳐야 되는데,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 전자 의무 기록 시스템, 이런 데이터들을 표준화할 수 있을까에 관한 논의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결국 비대면 진료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아마 5월 30일인가요? 지난달 말이죠. 비대면 진료의 제한적인 허용을 하도록 하는 시범 진료 계획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가지고 나오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쟁점들이고요. 다만 이 비대면 진료의 경우에는 이게 과연 사람을 보고서 하는 게 아니라 화상으로만 보고 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과연 제대로 된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때문에 사실은 의료단체 일부 의학계에서는 상당히 이거와는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들어보고자 하고요. 의료 마이 데이터는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진료받는 여러 가지 병원을 다니시잖아요. 그럴 때 과연 이거를 내가 하나의 플랫폼에 옮기거나 또 다른 의료 데이터를 다른 병원으로 갔을 때 A라는 병원 좀 더 지금은 가서 제가 CD로 받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다시 이거를 올려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전산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이제 너무 깊은 얘기긴 하지만, 이게 이제 의료법상의 진료 기록을 과연 개인이 아닌 법인에게도 환자의 동의가 있다라고 해서 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료법 21조의 문제도 귀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오늘 신 회장님께도 질의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데이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명화해서 활용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의 가장 최첨단에 서 있는데, 저도 지금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습니다만, 이런 스마트워치나 여러 가지 헬스케어 기기를 통해서 수집되는 정보들을 이용해서 그 국민의 건강에 어떠한 이익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가 사실은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게 너무 상세한 진단을 하게 되면, 상세한 정보를 주게 되면 이거는 사실은 의료행위에 가깝게 포섭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불법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일반적인 얘기만 주게 되면 사실은 우리한테 별로 큰 효용이 없겠죠. 그래서 이 중간 어디에서 이것을 우리가 규제라고 할까요? 이거를 우리가 타협을 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디지털 치료제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디지털 치료제라는 거는 좀 복잡한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치매가 걸렸을 때, 제가 치매 걸리면 안 되겠고, 하여튼 치매 위험이 있다 이럴 때 어떠한 계속해서 되는 이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자극을 줘가지고 그것을 치매 진행을 느리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개선할 수 있게 하는 과연 그런 소프트웨어들, 이런 부분들이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나누진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우리 전문가들께서 설명을 해주실 것 같고요. 예, 거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설명을 대충 오늘 나올 부분에 대해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현재 문제되고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